가장 빨리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온에서는 미국 프리마켓과 또 유럽, 중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특징주와 함께 핵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큰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은 이 관세 정책의 유연성에 조금 더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월가에서는 지수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씩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 M7의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만나는 글로벌 증시, 미국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전일 미장 마감에 이은 오늘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전일 미증시 장중에는 다소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장 막판까지 이어진 상승세가 월요일 갭상승으로 시작하더니 장대 양봉을 만들고 어제까지 3일 연속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적산병이면 추세 전환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제 컨퍼런스 보드 발표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2월 말 하락의 시작도 연속된 음봉 3개, 즉 흑산병부터 추세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산병의 출현 이후 시장이 확실하게 추세를 반전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장에 확인할 수 있는 중국 3대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항생테크 지수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4년 4분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았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로 글로벌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과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받쳐준다면 추가적인 중국 증시의 상승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역시 4월 2일 상호간세 발표일 것 같네요. 네, 그럼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볼 상품은 WTI 유가입니다. 유가를 끌어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무색하게 최근 유가의 단기적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80달러를 넘었던 유가가 최근 60달러 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유가의 단기적인 상승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러우 휴전 협정에 개입도 하고 중동 분쟁에도 개입하면서 유가 안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가 안정이 향후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물가를 올리지 않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66달러라는 장기 지지 라인이 한 번에 깨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구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리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며칠간 구리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 요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리 구리를 사려는 수요가 급증해서 구리 가격이 올랐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 증시의 상승세를 보면서 구리 수요가 크게 자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중국 증시와 구리 가격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죠. 요 며칠 중국 증시, 특히 항생테크 지수가 차익 실현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국 증시의 단기 조정 속에서 구리 가격의 추가적인 이 급등은 중국 증시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 차원에서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어서 마켓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수는 상승했지만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 섹터별로 보면 하락한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오고 있는 테슬라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관세의 피처로 볼 수도 있는 넷플릭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 컨퍼런스 보드의 영향인지 월마트를 비롯한 소비재는 약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부진에 대해서는 이 프리마켓 이슈 시간에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경제 지표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94.2였는데 실제는 92.9로 예상치를 하회하였고 이전치인 100.1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팬데믹 직후의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의 수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심각합니다. 6개월 뒤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기대 지수는 65점까지 하락하면서 1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다소 충격적이긴 합니다. 기대 지수의 경우 80 이하로 내려가면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침체 우려가 정점인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하고 투심이 개선된 지금 상황에서 보았을 때 다음번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지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시장의 투심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죠.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29포인트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아직은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호재냐라고 하신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정의 정점에서는 해당 수치가 무려 17까지 떨어져서 거의 2주 넘게 극도의 공포 구간, 익스트림 피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미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공포와 탐욕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번 월요일 강세장 직후에 해당 수치가 28까지 올라가면서 드디어 극도의 공포권을 벗어나고 일반적인 공포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투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향후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관세 이슈에 대해서 내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투심이 약할 때는 이 관세 이슈에 크게 흔들리는 반면 투심이 강할 때는 관세 이슈를 무덤덤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미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에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슈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관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관세의 시장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김호균 부장과 함께 타이탄 파트너스 윤념 이사님도 함께 해주시는데요. 일단 김호균 부장님, 네. 일단 미장 흐름을 보면 부진은 조금 지나서 확실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은 꾸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번 말씀 주셨던 그 톱니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시장의 대표적인 긍정론자죠. 지난번에 제가 긍정 시나리오와 부정 시나리오가 같이 있다. 그리고 긍정은 한 20%, 부정은 30%, 관망이 50%인 시장의 분석인 상황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긍정 시나리오가 맞아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톱니의 이제 긍정 시나리오가 좀 더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려의 벽을 타고 증시는 올라간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4월 2일 이 상호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증시는 이전에 미리 올라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실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걱정을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관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의 벽을 타고 증시는 위로 간다라는 네.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말이긴 한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회복세로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3대 지수 계속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 확실하게 매조지를 지었다라고 보기 힘든 거는 우리가 지금 다 걱정 상호관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건 뭐 당면한 사실인 거잖아요. 자, 원래 같았으면 이게 관망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뭔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포지션을 어떤 선택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좀 팽배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투심을 개선시킬 만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난주 수요일이죠. FOMC에서 파월이 거의 파월 풋에 준하는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위안을 얻으면서 향후 뭐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도 덜고 또 인플레가 또 일시적이라는 어떤 그 멘트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이제 연준에 기대하는 부분이 좀 높아졌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변수인 트럼프 변수가 지난주에는 크게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전에는 뭔가 증시가 올라갈 만하면 트럼프가 관세 이슈로 누르고 했는데 지난주는 오히려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들이 더 많이 목격이 되고 증시에 있어서는 어떤 부담 주는 코멘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유연성이라는 멘트를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심이 개선되지 않을 수가 없는 요건들이 갖춰졌다. 그래서 어떤 톱니의 시나리오대로 우려의 벽을 타고 증시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론자 톱니 말고요.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마이클 윌슨 역시 이 낙관론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달러의 약세, 또 M7, 빅테크들의 실적 개선세를 주목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달러의 약세라고 보기에는 지금 최근 달러 흐름은 오히려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데 M7에 대한 실적 개선세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뭐 엔비디아를 대표적으로 들 수 네. 있지만 주가가 거기에 또 실적 개선에 또 곧바로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곧 앞두고 있는데 이전 실적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때 조정 국면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축된 가이던스에 따라서 시장도 좋지 않게 반응을 한 것 같고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엔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수급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US에서 넌 US로 넘어가는 수급의 흐름이 최근 들어 거기서 차익 실현이 나면서 다시 US로 돌아오는 흐름이 좀 목격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증시가 약간 수급적인 호재도 맞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M7 빅테크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조정이 끝나고 반등장에서 M7이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은 아닙니다. 아직은 좀 올라갈 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 또 강한 모습은 아닌데요. 사실 M7은 저는 이제 관세 이슈보다는 감세 이슈가 나올 때 가장 좀 두드러지게 올라가지 않을까. 아직 관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이 반등 국면에서 M7은 조금 다른 섹터보다는 좀 더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상호관세 만약에 4월 2일 이후 상호관세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이제 감세, 그쵸.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로 가게 될 텐데 네. 감세는 사실 월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이슈긴 하죠. 감세 계획이 나오고 나서 늘 증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세에 대해서는 바로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순서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정부 지출을 확실히 좀 줄여놓고 그러니까 여력이 좀 있으니까 이제 나는 감세를 하겠어라고 가는데 그러면 사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관세 이슈를 이제 부각시키면서 증시가 좀 위축될 때 2분기 이후에 쓰는 카드로 감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반등 국면에서 감세의 영향을 받을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등장에서 M7이냐 아니면 다른 섹터냐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기존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움직였던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매일매일 저희가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세라는 말이 이제 입에 아주 붙었을 정도로 좀 지겹고 피로해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세 이슈에 지금 지쳤고
나쁘게 좋게 말하면 둔감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피로도가 쌓여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4월 2일에 나오는 건 상호 관세란 말이죠. 서로 부과하는 관세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보복 관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면 예측 불가능한 면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러면 이 예측 불가능성에 따라서 조정받을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UBS에서는 S&P 500 지수의 조정 지금 5,770선인데 5,300선까지도 밀려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런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 특히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컨퍼런스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침체라기보다는 침체 우려, 즉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침체가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인 이슈를 센티멘털 이슈를 펀더멘탈로, 즉 실적 시즌이 오게 되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미국이 지금 취한 스탠스는 뭐냐면 내가 관세를 부과하니 니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 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관세다. 그러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혹여 뭔가 보복 관세를 취하면 더 세게 나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미국의 제스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다른 기타국들은 받아들이는 어떤 컨센서스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상호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 둔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부딪힌다 그런다면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웅 부장님 잠시만 쉬시고 윤여민 이사님. 네. 밤사이 나왔던 미국 지표 좀 살펴보죠. 지표가 아니죠. 정확히 하면 소비자 신뢰 지수인 거죠. 이게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누구나 다 예감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은 이제 소비 심리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안 좋게 나온 거죠? 일단은 3월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92.9를 기록을 했는데 네. 예상치가 94. 그다음에 전월치가 100.1이기 때문에 일단 전월 대비해서도 한 7 정도 이상 좀 빠졌다라고 많이 빠졌네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9%에 달했던 2021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 임기 최저였던 2022년 7월보다 더 나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 기대 지수 같은 경우도 65.2를 기록을 하면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급락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기준이 80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땐 기대 지수 자체가 65.2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로서 지금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국의 어떤 가계의 어떤 불안 심리가 지금 증폭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설문조사, 심리를 담아내는 설문조사를 보면은 앞으로의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로 갈 거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지금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다. 사실 여기에는 파월 풋, 연준 풋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일시적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메시지는 있었지만 여전히 언제든 도드라질 수 있다라는 잠재되어 있는 불안도 여전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은 어떻게 보면 소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여기에 품목별로 약간 다르고 지금 관세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네. 주택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구매 계획은 분명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외로 가전제품 같은 고가품에 대한 구매 의향은 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관세부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품목별로의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이
소비의 어떤 지수 자체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4월 2일 이후에 정말 관세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품목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표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지표들까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품목별로는 그래도 조금씩은 다른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 최악은 이거 아닙니까?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우리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의 결과를 보면 미래의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한켠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네. 이거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기할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관세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좀 지지층에 대한 부분을 좀 가장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이제 매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말이고 법이다라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권자 특히 미국의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지표들을 분명히 체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관세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적절하게 좀 배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2일 관세 이후에 어쨌든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한번 좀 겪어보고 난 이후에 좀 전략에 대한 수정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네. 것이다. 라는 명언이 또 떠오르긴 하는데 어제 그 메파 인사로 꼽힌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 기준금리 인하를 1회로 축소할 가능성을 또 내비쳤죠.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는 연준 내에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솟구칠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늘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마련이죠. 금이 조금 3,000달러, 온스당 3,000달러 돌파하고 나서 조금 주춤하고 이제 차익 실현 나서나 이런 흐름인 것 같더니 또 요즘에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금값의 흐름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네, 유의미한 가격을 돌파했어요. 한번 이제 3,000 목전에서 조정을 받다가 네. 3,000을 뚫으면서 그 모멘텀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값을 볼 때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볼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중요한 시그널로 판단할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중요한 시그널로서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구나. 그럼 이게 어떤 시장의 의미일까? 이런 거 해석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뭔가 고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확실하지만 이런 금인 같은 자산이 원웨이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그 정점에서는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 아직 확인되는 상황에서 투자적인 관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김호균 부장님 같은 경우는 금을 포트에 담겠습니까? 일단은 포트에 담기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타이밍인지 모르지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일단 그럼 생각하는데 보유하고 있다면 비중 축소를 권하십니까? 보유하고 차익 실현을 있다면 통한 비중 축소? 네, 변동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주식과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할 때는 일부의 차익 실현을 해야 이후의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 금값이 오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금이 지금 안전자산을 오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수급적 이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주로 누가 사느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이들이 매수를 하냐 봤을 때 지금 미국채를 사지 못하고 그 수요가 금으로 몰렸기 때문인데요. 미국채를 오전부터 중앙은행들이 많이 샀는데 예전에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게 되면서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이 자산 평가가 손실이 나오는 그런 게 흔히 말하는 물리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채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이 낫다라는 어떤 그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불편해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할 일이거든요.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미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미국채 대신에 계속 금을 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채를 다른 주요국에서 사주면 금리가 떨어진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알 먹고 껌 먹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제 국채를 매수하는 압박을 관세와 엮여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강력하게 또 하락전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웅희 부장님 꼭 먹고 알 먹고. 네, 알 먹고 알을 껌 먼저 먹고. 먹는 게 아니라 꽁을 네, 먼저. 뭐 순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시장 상황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또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흐름 보여준 무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긍정적인 흐름 보여준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였는데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경우 2% 가까이 반등한 후 오늘도 비슷한 수준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섹터의 멕타 역시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의 영향을 덜 탄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1% 넘게 반등했고 마찬가지로 상승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문 부진에도 자율주행 부문의 호재로 연일 강세 보여주던 테슬라의 경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소비 심리와 관련한 소프트 데이터가 실망스럽게 나왔지만 의외로 커머스 기업 아마존의 주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월마트는 타격이 큽니다. 전날 3% 하락 후 소폭 회복에 그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강하게 주가를 타격한 것 같고 소매기업 중 수출입 규모가 큰 만큼 상호 관세 부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트럼프의 발언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같은 필수 소비재 섹터 종목인 코스트코는 타격이 그렇게 크게 입지 않았습니다. 전날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전문 기업인 모비라이의 경우 폭스바겐과 자율주행 부문 협력 강화를 발표하면서 8% 넘는 인상 깊은 주가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애플은 지난 1년간 이후에 반독점 혐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등했는데요. 이후에 이런 결정이 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더 강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애플이 반독점 관련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네, 어제 막판 매수세가 이어졌던 M7 기업 중 유일하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엔비디아의 입장에선 중국을 겨냥한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역시 변수라 할 수 있겠고 기준금리에 특히 민감한 대형 기술 종목인 만큼 발표를 하루 앞둔 PC와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세대 원자력 기업이죠. 오클로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아직 매출이 없는 초기 기업인 만큼 이 점에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고 원전 상용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했는데요. 다수의 소프트 데이터의 부진 속 경기 둔화 우려가 자극받고 있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엇갈린 상황이 오늘 프리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이번엔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징주, 오랜만에 참 유명한 기업인데 오랜만에 저희가 한번 다뤄봅니다. 애플. 네. 애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애플이 참 글쎄요. 좀 뭔가 힘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혁신의 상징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는 6월에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죠. 아주 유명한 WWDC. 이게 열리고 이 개발자 회의 때마다 어떤 미래 비전이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4번의 좀 큰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4개 개발자 회의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 딱 요게 두 가지 어떤 큰 행사인데 네. 지금 6월 9일 날부터 이제 13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제품의 출시보다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로서 제가 볼 때는 좀 회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기대치를 못 미치는 거 기대치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2023년에는 지금 MR 헤드셋 지금 비전 프로가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AI 기능이 주요 초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좀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좀 애플이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어떤 신제품을 좀 공격적으로 출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해서 이번 회의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이 애플 아이폰의 유명한 비서죠, 시리에 이제 AI 기능을 탑재한 시리, 개인화된 AI. 이거를 이제 지금 한번 약속을 지금 어겼단 말이죠. 출시가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애플이 기조적으로 보면 AI에 대한 대응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따라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AI 생태계, 애플의 경쟁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예전에 보면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좀 걱정해야 요즘은 좀 될 것 걱정이 같은데? 되죠. 근데 지금 최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애플도 결국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데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대열에 지금 동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블랙웰 지금 이제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블랙웰 울트라 쪽 약간 다음 버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주문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600억 정도, 그냥 한 10억 달러 정도였던 지금 매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GPU를 확보하지 못했고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늦긴 했습니다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지금 AI 어떤 정책에 따른 제가 볼 땐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문량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늦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애플에서 AI 기능을 좀 소프트웨어를 좀 출시를 하면서 약속을 지킨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인프라를 좀 더 좀 어. 구축하는 좀 그러한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되려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전략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요. 애플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이 참 뭐라 해야 될까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알짜배기로 매출도 잘 올렸고 가장 신경을 쓰는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었는데 미중 관계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 체제가 되고 중국 내에서도 사실 이제 애국 소비 뭐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애플의 입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잘 나가던 시장에서 이렇게 입지가 줄어드는 것도 애플 입장에서는 네, 계속해서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팀쿡 CEO가 지금 결국은 중국에서 좀 많은 활동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연신 뭐 러브콜을 외치긴 하는데 신통치 않은 것 같고. 네, 약간 스킨십을 좀 강화하는 느낌이 좀 있고 네. 특히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아이폰의 최대 아무래도 좀 소비 국가는 중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런 AI 기능 자체가 좀 늦는 상황. 결국 어떻게 보면 약속을 어기다 보니까 애플의 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좀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린다거나 혹은 좀 다른 어떤 휴대폰으로 갈아타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애플은 좀 아이폰을 많이 팔 수 없는 환경으로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2023년 4분기 이후에 지금 계속 작년, 올해 지금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의 비보라든지 화웨이, 샤오미한테 지금 비슷하게 좀 비율이 비슷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에 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캐펙스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펀드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쪽에 지금 제가 볼 때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을 좀 피하면서 중국에서 제가 볼 때는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그런 스킨십에 대한 묘안을 계속 좀 짜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호균 부장님은
엔비디아, 우리 아까 브리핑에서 엔비디아 언급이 있었지만 GTC 2025라는 빅 이벤트를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영 힘을 받지는 못하는 네. 모습입니다. 어제도 유일하게 뭐 빅테크 중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국내 성학기 및 투자 보유 2위에 달하는 관심이 많은 종목이신데 사실 엔비디아 GTC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테크 씬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역시 기술을 선도하고 앞서간다. 미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월가에서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GTC가 개발자 컨퍼런스이고 이 테크업계 우드스타 혹은 슈퍼볼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이해는 되는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미래의 장밋빛 이거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을 찍을 수 있는 즉 블랙엘의 양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문점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젠슨왕 CEO의 발언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이게 싹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시장은 좀 미래를 보기보다는 지금같이 좀 투심이 좀 위축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급해지는 거죠. 미래를 네. 볼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의 실적을 내놔라.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예전과 같은 폭발력 있는 성장세를 보이려면 그럼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하게 될까? 네. 정말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성장세 혹은 마진 측면, 매출 총이익률 같은 데서 예전에 보여줬던 정말 70%막 이렇게 마진 내는 걸 또 한 번 보여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블랙을 확실하게 결함 이슈, 발열 이슈 같은 것들을 잠재울 만한 뭔가 젠슨 왕이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성결 조건이 뭘까요?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난번에 나왔을 때 봐도 뭔가 안 좋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대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 성장률이 크게 꺾였거나 영업이익이 크게 꺾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예고한 대로 움직였어요. 네. 하지만 시장이 이전처럼 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딥시크가 등장하고 나서 AI 인프라에 대한 어떤 시장의 멀티플 자체가 기대감의 멀티플 자체가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던 밸류에이션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AI라는 게 미국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중국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독점이냐 아니냐가 어떤 이 기업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기존에는 독점이었으나 앞으로는 독점이 아닐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한 밸류에이션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대감이 줄어들지만 실제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추론형에서는 컴퓨팅이 훨씬 많이 필요하고 네. 엔비디아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건 어디서 확인하죠? 실적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적을 확인하면서 엔비디아의 저력을 다시 재평가하는 그 구간에서는 좀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이 엔비디아를 어떤 기업으로 우리가 정의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칩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볼 것이냐 봤을 때 지금은 AI 인프라 기업으로서 제조를 조금 강조하는 상황인 거고 이후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서비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작용한다면 지금의 어떤 멀티플은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움츠리고 숨죽이고 있는 엔비디아가 미래 성장성, 새로운 파생 가치를 본다면 담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자, 윤념 이사님, 미국 원자력 관련 종목을 오늘 또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오클로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사실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의 변동성은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좀 빅테크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 보게 된다면 결국은 에너지원에 대한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클로가 지금 2024년 회계년도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적자 폭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뭐 여전히 네. 아직은 실적 검증은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없는 초기 단계의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네. 연간 영업 손실 자체도 가이던스를 하회했고 또 연간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4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도의 어떤 0.47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다가 지금
지금 첫 번째 소형 원자로죠. 오로라 파워하우스 관련돼서 건설과 운영에 관한 통합 인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중장기적인 성장의 가능성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게 되면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질 것이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게 되는 막대한 전력량을 어디에서 공급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근거리에서 공급해야 된다는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MR 같은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오클로를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오로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이제 사전 준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디자인이라든지 건설 운영 통합 허가가 지금 빠르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 경쟁사 대비 2, 3년 정도 빠르게 한 2027년부터 8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SMR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전력 부족이 상당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9년부터 제가 볼 때는 SMR에 관련된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 좀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좀 이제 종목명이라든지 숫자를 가리고 놓고 보게 되면 네. 약간 테슬라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도나 어떤 시기나 이런 건 분명히 다릅니다만 지금 이 오클로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차트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빅테크 사이클을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뭐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뭐 전력 인프라, 에너지 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뭐 오클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적자이긴 합니다만 그런 네. 사이클을 분명히 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징주에서 짚어드렸던 애플, 엔비디아, 오클로까지 다시 한번 또 잘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김홍금 부장님, 네.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오늘 프리장 이후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경기 지표 일정 확인하면요. 8시에 이제 미국 NBA 모기지 신청 건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9시 30분에는 미국 2월 내구 지수주 이건 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11시 30분에 미국 EIA 원유 재고. 지금 유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재고 발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 실적 보시게 되면 한 5개의 기업 정도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고요. 뭐 달러트리 정도 뭐 이게 소비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점에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그널 포커스 특징주로 짚어봤던 애플, 엔비디아, 오클로 그리고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시그널 포커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미국장에 몸 담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최근의 반등으로 어느 정도 평가 손실분을 회복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 상승으로 다시 들어서는 초입부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는데요. 강 대표님께 힌트를 한번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그널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앞서 저희가 M7에 대한 뭐 전망도 해봤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관세 이슈가 견딜만해, 괜찮아 이런 낙관적 전망도 있고 결국엔 조정을 받을까요? 여전히 비관적 전망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답을 내라고 하면 누구나 답을 낼 수도 있고 참 내기 어려운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께 의견을 구한다면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고점 대비해서 한 10% 그리고 대형주들이라도 뭐 각자 한 20%에서 30%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 그러는 와중에 트럼프 입에서는 유연하게 지금 뭔가 이제 앞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현실 타협적인 뭔가 조치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보면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도 되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이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견딜 수 있다.
그런데 견디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은 자기한테 다시 다 또 화로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경제도 지금 안 좋아진다고 소비자 심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뭐 그러면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가지고 자기 부가 좀 올라가면은 쓸 돈이 있다 이런 생각에, 여유로운 생각에 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주식까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면은 쓸 수가 없는 환경.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다시 조금 방향을 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시장은 이미 고점 대비 10%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관망 모드를 할 텐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5,500, 6,000 거기서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사가지고 대세 상승이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좋았잖아요. 서학개미들이. 근데 금년에는 이렇게 좀 트레이딩하는 그런 장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올라가면 얻어맞고 내려오면 다시 저가 매수, 그런 그 반복적인 행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차트 같은 걸 좀 잘 안 보는데 이제 차트만 오늘 보여드릴 게 아니고 차트도 보여드리고 펀더멘털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체크도 제가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것 아닌가요? 그 테슬라가 대표적인데 막 조정받다가 하루아침에 막 12%가 올라버리고 막 이러니까 내가 혹시 이 반등, V자 반등 구간에서 혹시 나만 또 뒤처지는 거 아니야? 우리 투자자들 테슬라 제일 많이 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나 지금이라도 빨리 근데 고해야 돼. 금년에는 이럴 것 같아요. 이걸 펀더멘털하게 이 회사를 좋아. 나는 이걸 뭐 이게 지금 한 200불 빠졌으니까 여기서 또 200불 먹을 거야. 이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단기로 쪼개서 먹겠다. 네.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조금 이렇게 잘라서 보는, 좀 단기로 보는 이런 투자자가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쭉 이렇게 테슬라가 내려와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CNN 비즈니스닷컴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공포 탐욕 지수 나오잖아요. 극단적인 공포 시점에 들어갔을 때 시장이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원도로 갔을 때 시장이 멈췄다고요. 만약에 극단적인 탐욕으로 갔을 때 일반 개미들은 막 달려가고 포모가 기승을 부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때는 프로들은 다 거기서 주식을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극단적인 공포로 몰렸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조차도 상당히 밑으로 처져 있었다. 그럼 여기서 공포를 사자, 이런 이제 즉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를 사는 게 일단은 맞을 수가 있었다. 왜? 시장이나 뭐 경제나 완전히 망가지는 걸 트럼프가 바라볼 수도 없고, 그거를 그냥 내뒀다가는 자기한테 화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항상 돌려놓을 뭔가를 발견할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뭐 트럼프 푸시나 페드 푸시나 이런 푸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시장을 돌려놓는 뭔가의 조치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어쨌든 파월입에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은 바닥을 잡았죠. 일단은 바닥을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각 주식마다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포에 살아라는 격언이 참 오래된 격언인데 쉽지 않잖아요. 공포에 어떻게 살 생각을 해야죠. 네, 당위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이는 이런 종목도 오늘 차트도 좀 보여주시고 분석을 해주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꼽아볼게요. 테슬라도 있고, 뭐 아이온Q, 템퍼스 AI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먼저 아이온Q부터 보면 이게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죠. 젠슨왕이 자기도 잘 모르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 상용화 시점을 저 먼 미래라고 막 얘기해버려서 막 엄청나게 소나기처럼 얻어맞고 확 올랐던 게 확 거꾸로져 버리고 이제 이런 양상을 보였단 근데 말이죠. 이제 먼 미래가 그게 1년짜리를 먼 미래라고 하는 건지 10년인지 20년인지, 예전에 뭐 30년 얘기도 있었고 막 그런 건데, 사실은 여기가 좀 돈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매출은 많이 내는데 이익이 안 나요. 금년에도 이익 안 날 것 같고 내년에도 안 난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 전망이거든요. 차트를 하나 좀 보시죠.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다가 전전일 보니까 막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약간 데드캣 바운스다. 이게 제목이 좌상단에 이제 따라갈까 팔까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롱텀 그렇게 장기간으로 들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면 모르겠는데 단기로 하는 분들은 조금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저는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아이온큐 같은 게 뭔가 좀 가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양자 컴퓨팅 뭐 된다 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그거에 대해서 확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번에 뭐 젠슨 왕이 뭐 말을 조금 바꾸는 거는 있습니다만 네. 젠슨 왕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 너무 확실하게 단정져 가지고 주식을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저 차트에서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먼 높은 데서 딱 떨어뜨리면 일단 좀 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데드캣 바운스적인 반등이다. 그러면 그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 정도로 좀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데드캣 바운스입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데드캣 바운스의 특징은 그 전에 산이 높아요. 테슬라도 차트 테슬라 하나 차트 보실까요? 네, 볼까요? 테슬라도 보시면은 직전에 차트가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네. 400달러가 넘어갔고 그 뒤로 해가지고 지금 최근 저점까지 무려 저는 단시간에 200불이나 떨어졌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튀긴 튄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강세를 며칠 보였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제가 왜 데드캣 바운스를 보나 제가 선행 PER 차트를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외국 그 미국계는 이제 뭐 PER도 보고 PEG도 보고 여러 개 봅니다만은 선행 PER 차트를 보시면 아 테슬라가 역시 좀 비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선행 PER 차트 선행 잠깐 PER이 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100배 위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20배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빅테크의 그 선행 PER 같은 경우는 뭐 한 27, 8배, 30배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최근에는 33배까지 올라갔던 그 빅테크들이거든요. 근데 쭉 내려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25배, 26배 이 정도까지는 내려온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테슬라. 선행 PER이 114배다. 저 보라색으로 돼 있는 네.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네. 여전히 최근에 전기차 매출 관련돼서 우리가 뭐 뉴스를 볼 때 좋은 뉴스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가 유럽에서도 좀 안 좋네, 중국에서 뭐 비아디한테 역전됐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들리고 있고 네. 브랜드에 있어서도 지금 브랜드에 금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들려오잖아요. 결국은 테슬라가 저런 하이 고평가의 멀티플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 자율주행, FSD 같은 게 잘 돼야 돼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지난주부터 한 달간 FSD 무료 배포. 예,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정부가 일단 홀도 이렇게 시켜놓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바이드하고 이제 협력 관계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중국에서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저가 모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들어가서 저가 모델이 팔린다고 해도 과연 마진이 과거에 구가했던 마진까지 올라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저렇게 100배 이상 올라가 있는 거는 그 FSD나 휴머노이드나 뭐 이쪽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저게 고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점이 또 다시 깊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데드캣 바운스 같이 좀 튀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단기로 뭐 밑에는 이제 일단 네. 직전 저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며칠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바로 좀 보여주세요. 팔란티어 차트 같은 팔란티어도 선행 PER은 지금 뭐 아까 170배가 넘던데. 네. 이것도 최근에 조금 세게 밀렸죠. 팔란티어. 네. 근데 재밌는 바닥을 게 좀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더블 딥처럼 단기 바닥은 좀 한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숫자를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팔란티어는 목표 주가를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가 있는데 목표 주가 대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낮아요.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대비 5% 남짓 더 밑에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주식들은 목표 주가가 고평가라고 해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5%를 낮게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서학개미 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조금 더 되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짚어볼까요? 우리 슈마컴이라고 하죠. 슈퍼 네. 마이크로 컴퓨터. 차트 보여주세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최근에 최근에 보면은 다 이제 기술주들에 속한 영역들이 다 이렇게 삐쭉 솟았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네. 바닥을 형성하느냐 거기서 또 V자로 올라가는지 이제 그 차이긴 한데 근데 저것도 자세히 보시면 어쨌든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서 있잖아요. 최근에 또 뭐 일부 증권사에서 또 좋게 이제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이 떨어진 거에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데들은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밸류에이션들이 이게 선행 PER 이런 거 봐도 한 15배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맨날 볼 때 나중에 마이크론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마이크론도 싸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15배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대형 빅캡들 보면은 전부 다 막 27, 8배, 30배 여기서 선행 PER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는 뭐고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바로 좀 보여주세요. 마이크론도- 오늘 마지막으로 마이크론까지도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도 보시면 최근에 진동이 심하죠. 올라가면 얻어맞고. 이제 최근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만은 마진 핑계를 대면서 다시 한번 얻어맞았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진 핑계 대면서 좀 얻어맞았다. 그러나 저점 또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금년도에 이익이 늘어나는 그냥 EPS가 늘어나는 게 거의 뭐 8배, 9배 지금 늘어난다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보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50%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뭐 되게 낮습니다. 아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최초의 그 선행 PER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낮게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도 또한 저점에서 고점 매도해도 좋고 이런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바이 앤 홀드 전략 그러니까 가지고 오래 가시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정 장세서의 기술주의 차트 흐름들이 기본적으로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조금 달리 종목마다 달리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그널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마켓 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